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10일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요 최인호 전 국회의원 모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정계환 대표, 이상호 고발리스트 대표, 그리고 강미정 조국혁신 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왜 정계환 대표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까? 아니 이제 제대로 좀 싸우려고 우리도 지금 각자 생각이 다른 바가 있어서 아, 제대로 그래요? 분당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팬들끼리? 똑같은 사실을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저것 이제 싸울 일이 많아서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그렇게 안 하시는데 오늘 무서워요 저. 그러니까 아이, 갑자기 무섭지 왜 않고 뭐 실제 좀 오늘 논쟁해야 될 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추천해서 좀 봐주십시오. 어디 한번 볼까요? 무슨 얼마나 지금 각오를 대단히 하셨길래 패널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 스픽스 대표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는지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이 조금 더웠다가 또 저녁 되니까 추웠다가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게 안 느끼는 게 어떻게 열받게 막 느끼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씨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계환 대표님, 네. 윤석열 씨가 내일 뭐 나오겠다고는 하면서도 계속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안가에서 파티를 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안가가 아니라 그 관저에서 파티를 열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뉴탐사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 뉴탐사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취재했는지 보니까 거기 저 하얏트 호텔이죠. 거기에 아예 카메라 들이대고 어떻게 하는지 예전에 고양이 뉴스가 그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얏트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가 하루 종일 내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룻밤을 이렇게 자는데 50만 숙박비가. 원쯤 든대요. 네네. 그러니까 고양이 뉴스 원재현 대표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거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진짜 많이 그 친구는 아마 보름 했을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많이 들 돈이 것 너무 같은데요. 많이 들어가 한 7, 800만 원 이게 숙박료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뉴탐사죠. 강진구 기자가 그쪽에 가서 이제 찍었는데 6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뭘 했는지 파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음식값은 최인호 의원께서 꼭 확인해가지고 그 돈 개인이 냈는지 안 냈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미 파면 상태면 제가 일제히 시설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고 오늘 점심때까지 왜 50명을 데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나가느냐.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명, 15명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마지막 발표된 거 보니까 4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우리가 비판해서 그런 건지 원래 계획이 40명인지 모르는데 그것도 너무 많은 숫자가 아크로비스타 가는 거죠. 반려동물 11마리 데리고 가는데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아크로비스타 쪽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까지 정복을 한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일체의 미동이었고 내일 5시에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아마 그 일대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경호가 된 상태에서 가겠죠. ABC 세동 중에 B동 3층이 이제 본인 집이니까 그쪽으로 갈 건데 어쨌든 황제 대접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그리고 연판장까지 다 돌려서 김성훈 차장이나 유광우 네. 본부장에 대해서 이제 연판장까지 돌리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은 끝까지 국민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외부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조리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랬다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컨대 전환길 같은 사람하고 사진도 찍고 네. 막 고맙다 그러기도 하고 좀 이랬다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파면되고 사흘이 지난 7일에 지금 뭐 저 모습은 며칠 날 모습 어제 거예요. 9일. 어제 예. 거? 전환길이 오늘 7일부터 대통령 관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식자재 운반 차량이 드나들고 사람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전환길 씨도 어제 불러가지고 뭐 전환길 씨는 지난번에 자기 와이프가 이혼하자 그랬다 이제 친구 다 끊어졌다 그러면서 자기는 강의만 할 것처럼 또 이러더니 또 다시 이제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하고 지금 같이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거는 지금 니네가 아무리 파면시켜봐라 나는 건재하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더구나 됩니까? 지금 신호를 주는 거죠.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네. 국힘당 이제 당내 경선이 시작이 됐으니까 와, 진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그립을 안 놓겠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광장이 재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가 다시 뭐 교외로 일터로 복귀를 했는데 윤어겐 그래가지고 오다가 다시 내려간 거지. 김건희가 직접 내려고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안정권 류로 보이는 그 광장 세력들이 다시 윤석열의 그립을 좀 더 세게 줄 수 있도록 장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일종의 장애와 국임당에 보내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찍어서 부랴부랴 올린 거 보면.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네. 지금 윤석열 옆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긁어 모아봐야 저렇게 비판받고 있는 전한길 그리고 윤상현 그리고 나경원도 나경원. 네. 윤이 불러서 관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 춘향처럼 간 거예요. 자기 아. 지분 챙기려고. 그래서 저의 입장은 아직 남은 사람은 저게 다다. 아 그래요? 예, 발버둥 치고 아니, 있는 실제로 것 같아요. 전한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다 이 배신자들 정말 섭섭하다. 네. 당연히 뭐 기차 시간 되면 떠나는 게 당연히 회자 정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가지고 나 살아있다 여기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 내가 영향력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지금 외치는 거죠. 근데 나경원 의원은 그 탄핵 인용되자마자 그 다음 날입니까? 네, 뭐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다. 뭐 인용될 줄 알았다. 그거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아니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요 내일 국회에서 자기 대선 출마하겠다고 지금 또 그러니까요. 선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은 와 어쨌든 속으로는 파면되길 원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자 하고. 일단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영상 클립 하나 올렸다가 내렸거든요. 아, 나경원 네.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아 그래요?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나는 원래 윤석열 뭐 탄핵을 반대하지 않았다. 네. 먼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와전이 되어서 언론에서 잘못 보도했다. 이거 그냥 놔두면 바로 언론중재위 제소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른 언론 단에는 한겨레 신문만 그대로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 쪽에도 연락이 와서 스픽스가 내려라.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탄핵될 줄 알았다 이런 거 아니다. 아 또 그게 아니었대요? 아니었다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게 하도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막 고소고발하면 돈도 없는데 계속 다녀서 우리는 뭐 혼자 조사받을 수도 그거를 없고 일부러 노리는 건데. 그쵸. 그래요? 아, 그럼 그럼요. 나갈까? 어찌됐든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서 자 나경원이 뭐 저렇게 이제 움직인 날 이제 출마하자 그럼 한 20번째 안 됩니까? 지금 한 15명 간 것 같고 20번째까지 이제 올라가겠죠. 윤석열이 지금 힘이 별로 없다. 윤상현하고 전한길밖에 없다. 그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계속 흔들어 댈 텐데 압도적 1위 후보가 나오면 윤석열의 힘이 좀 빠지겠죠. 지금은 15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니까 대체로 1등은 김문수면 나머지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계속 만날 거예요. 윤석열은 누구 편이냐? 김문수 편이 아니고요. 이기는 사람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누구든지 다 불러 모아놓고 아무나 한 명은 이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의 편이다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김건희가 구속되거나 윤석열이 재구속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은 저는 계속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선에 못 이길 줄 뻔히 알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한덕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출마할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띄워놓고 누구든 단일화 시켜서 붙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에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거죠. 국임당만 보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어차피 지금 신당 창당 얘기를 전부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도 계속 그런 운을 떼고 있고 지금 국임당에서는 일단 가장 내 말 잘 듣는 놈이 먹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는 다소 좀 약해 확장력이. 저들도 알 거 아닙니까? 김문수 가지고 광장의 이른바 성조기 세력 외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외연 확장이 좀 더 가능하다고 보는 한덕수를 무소속으로 띄워가지고 지금 한덕수는 선거운동을 사전 선거운동을 국비로 하고 있는 거 아니까 트럼프랑도 전화하고요. 전화하고 뭐 이것저것 뭐 챙기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무소속으로 어찌됐든 간에 막판에 탄핵까지 네. 유치를 해가지고 무소속의 한덕수와 일종의 그 뭐 이게 또 오픈 뭐라 그러죠 그거를 프라이머리. 그 프라이머리처럼 네. 해서 판을 키우는 계획도 분명히 세우고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의 또 아스팔트 지지자들 네. 을 향해서 전한길 씨가 전한 말을 보면 감옥에 출소해가지고 톤이 좀 낮았지 않습니까?
좀 동정을 사는 또 톤도 낮았고 뭐 편지 형식이고 이랬는데 뭐 전한길 씨 말에 따르면 뭐 죽어도 상관없지만 뭐 하여튼 차가운 아스팔트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용어를 썼거든요. 그거는 아스팔트 보수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좀 뭉쳐라. 네. 일단 뭉치고 있으면 내가 사주도로 가서 여러 가지 메시지로 또 필요하면 강장에도 나설 수 있으니 하는 그런 뭐 좀 건재함을 가시하려는 그런 메시지 아니었나. 특히 이제 이철우 지사도 나오면서 거의 뭐 윤석열에 대해서 추앙하듯이 그런 걱정 어린 또 표현도 썼고 네. 특히 TK 의원들은 다음 지방선거 이철우 경북지사가 왜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높이 추앙하는 듯한 말을 전하고 표현을 하고 각하라는 말을 얼마 전에 또 썼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철우 지사가 뭐 이번에 후보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후보로 나오면서 자기가 스피커를 이용해서 내년에 경북지사 3선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국민의힘의 TK 의원들은 여전히 윤석열의 지지가 높고 이것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이번 대선에서 지더라도 지방선거 다음 국힘에서는 지금 현재로 보면 윤석열 쫄쫄쫄 따라다니는 게 훨씬 더 공천받기도 쉽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서 저는 뭐 쉽사리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리라고는 안 보고요. 적어도 수십 명 정도는 계속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네, 지금 화면에 이철우 지사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요. 윤 대통령을 만나보고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대선 출마 선언했다고 본인이 말을 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해주면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헌재 판결이 원래 5대3으로 기각 내지는 뭐 각하는 아니죠 3이면 어쨌든 5대3으로 기각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했는데 막판에 3명의 그 재판관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평소와 달리 건강상의 이유로 약주도 한 잔 안 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많이 당해서 너무너무 속상했다. 마음이 피폐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윤석열 씨가 겉으로는 건재한 거를 과시하려고 지금 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많이 마상을 입어가지고 매우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심에 네. 빠졌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실수를 엄청 크게 한 겁니다. 저 이철우 지사가. 아, 저건 실수한 겁니까? 아니 막판이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상심했다. 이거는 네네, 이제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헌재 선고가 왜 그렇게 늦어졌을까? 한 두 명이 계속 나중에는 인용에 찬성하더라도 계속 시간을 끌어서 대선 시간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소화시켜서 감격을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타격을 줄 것이다. 주려고 또는 이제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2심에서 유죄 나오면 3심을 좀 조금만 현재를만 당기면 뭔가 선고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이제 늦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이 지금 이철우 지사가 막판에 뒤집어졌다는 것은 5대3이었는데 막판에 이제 3명이 이제 변심해서 8등이 됐다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했던 그 말들이 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늦어졌을까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한 거 아니냐. 저기 실제로 그렇게 5대3이 8대0이 된 네. 것에 대해서 매우 상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인사들의 배신이라는 게 사실 뭐 조기 대선전 시작되면 대선 운동장에 다 나가는 건 상례인데 주변 인사들의 배신 바로 아랫줄에 헌법재판소의 뒤집힘 뭐 이렇게 연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어찌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 헌재의 승리를 담보하고 열심히 뛰던 자들이 막판에 배신해서 8대0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추론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네. 진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이철우 저분도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배신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다 밟고 자기한테 거슬리는 것들 누르고 그리고 나서 차지한 자리고 마지막에 헌재에서 자기 변론 시간 가지면서
다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지시한 것과 다르게 움직인 저것들 탓이야라고 분명히 영상에도 박제가 됐기 때문에 충성심 운운하면서 윤석열 옆에서 편들어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저분도 필요 네, 없으면. 네. 전 대표님. 그 평소와 달리 건강상의 이유로 약주도 안 먹는다. 아, 식음을 전폐했군요. 아니요. 평소에 그럼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그러니까. 그 이철우 지사가 울진 송이주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지역 특산물이 있습니다. 40도짜리일 거예요. 이걸 몇 박스 들고 올라가서 함께 폭탄 파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국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을 할 때 한 2박스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박스에 한 6병 이걸 폭탄으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함께 막 이렇게 마셨던 적이 있어요. 그 진짜로 윤석열이 잘못한 게 없다. 아니 잘못하니까 파면에 이르지 않을 만큼의 행위를 했다. 충성심을 누군가한테 본인이 강요할 만큼 잘했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철우 지사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는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그러면 진짜 충성하든지 맨날 가서 근데 이 시점에 찾아가서 마치 아련하면서 대단한 공적을 가진 대통령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유권자들이 본인에게 혹시 당원들이 지지를 해줄까 말까 이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윤석열이 파면된다고 했을 때 들어눕고 단식하고 지금 진짜 필요한 건 들어눕고 단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다 찾아가서 그냥 인사치레하고 연락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겠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 진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또 믿지도 않죠.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그러면 대구 경북은 평생 이제 말뚝만 꽂아라. 말뚝만 꽂으면 그냥 지팡이도 당선된다라는 동네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구에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이 미쳐가지고요. 무슨 스카이데일리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게 대구 민심이라고 막 떠들고 댕기면서 하잖아요. 대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존경받는 또는 인정할 만한 도시가 돼 있습니까?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의견 갖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한다? 어떻게 돼 있는 홍준표 2년 8개월인가 했습니까? 심사가 올라가면서 53년 만에 상경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한 사람 꽂고 갔어요. 자기 데리고 있던 그것도 정무직 비서를 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갔는데 이거 내가 채용해줬다고. 근데 공고를 했는데 10명이나 그 자리 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데리고 있던 계약직 직원을 아예 정식 공무원으로 발령내고 올라가면서 내가 이 사람 해주고 간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인물이니까. 그래서 대구는 평생 저렇게 당하고 살아라. 경북민들은 그렇게 당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아유,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대구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30-40%는 있을 텐데 네, 그럼요. 일방적으로 저렇게 시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거구를 스스로 자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과연 옳으냐. 예를 들어 인천시장 유정복 지금 나오잖아요. 본인이 거구를 자체해서 나옵니까? 아까 인천 상륙작전 그 비슷하게 연출했던. 자, 부분이죠. 네. 그것은 이제 본인이 어쨌든 6.25 전쟁에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 메가드 장군이 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출마하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시장직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대구 시민들은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내 대통령 돼가지고 대구 발전시킬게 이렇게 해요. 그럼 대구 시민들은 뭐예요? 3년 동안 하다가 도망가면서 그렇다고 대구 경제가 엉망이 돼 있고 피눈물이 다 쏟아질 정도로 대구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전 대표님이 답답해서 특히 고향이시니까 뭐 다른 시도에 있는 분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또 뭐 그게 더 서운할 수는 있는데 고향이시니까 워낙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보지만 제가 이제 그 우리 민주당 입당한 지가 98년도니까 거의 한 3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모시면서 입당하고 출마도 6번 하고 했는데 제가 또 그 입당하기 전에도 학생 운동할 때 비판적 지지였어요. 그러니까 87년도 연말에 대통령 선거 때 거국 중립 내각을 걸고 제가 단식도 하고 그거 사실상 김대중 지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김대중 지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거국 중립 내각을 내세웠던 김대중 대통령 당시 후보의 슬로건을 이제
요구하면서 단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87년도 떨어질 때 김대중 대통령이 11.4% 받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평민당이 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변하고 또 민주당으로 변하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30년 동안에 11.4%가 네. 작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부산 지역 총선 후보자의 평균 득표율이 45%였어요. 딱 4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위로 겸 우리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대구도 부산만큼은 안 돼도 지금 이번에 김천시장 그 득표를 보면요. 과거에 그 경북 아닙니까 김천은 대구도 아니고 포항도 아니고 경북이 아주 상당히 좀 표가 우리 당으로 보면 덜 나오는 데인데 꽤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록 안 보면 됐지만. 대구도 변할 수 있지 않겠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를 좀 드리고 어쨌든 지금 그 전 대표가 말하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 자신을 도와준 측근 인사를 대구시에 계속 근무하도록 알박기를 하고 지금 나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구 경실련이 오늘 성명을 내면서 홍준표 시장의 이 채용 비리 수준의 알박기 인사를 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홍 시장이 지금 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지난 8일 날 지역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내용이었는데 별정직인 뉴미디어 담당관을 지방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별정직이 이제 계약직인데 이거를 지방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김아무개 씨를 뉴미디어 팀장으로 채용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있었던 얘기인 것이고요. 이런 수준의 그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마지막 이 고약한 행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대구 시민들이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저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네, 아니 다른 것도 많이 잘못했죠 저분은 지금. 근데 얼마나 겁이 매사 잘못된 게 많지만 마지막까지 알박기 하고 가는 것은 아빠 검찰총장 찬스 쓴 게 지금 대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시장 찬스 써가면서 기자들하고 오찬 시간에 그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내가 자리를 보장해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5년은 그 친구는 거기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구나. 가지고 있는 공천 장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알박기에 관성이 생겨 있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러면서 씁쓸합니다. 신청한 10명을 들러리 세워놓고도 맞습니다. 뻔뻔하게 아주 그냥 자신이 부정치행을 떳떳하게 홍보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던지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 관련된 사건이 대구 지검으로 왔다가 경찰로 가 있고 자신의 아들도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서울로 상경하면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경선기간에는 하지 않겠죠. 강희경 씨가 오죽하면 나와가지고 자 있는 거 그러면 다 까자라고 해서 내일 낮에 이제 최초로 깝니다. 2020년도 수성을 선거와 관련해서 네. 본인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비용이 한 5천 몇백만 원이 현금으로 거래가 됐고 그 당시에 있던 청구서를 내일 이제 저희들이 오후 1시 10분에 공개를 하려고 해요. 자, 이래도 지금 검찰이 수사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이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홍준표 건은 제대로 수사도 오세훈은 반쯤 죽이겠다고 온갖 것 3,3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환해서 했단 말이에요. 홍준표는 제대로 간 게 없어요. 그다시 출마해. 좋다 그러면은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익 제보자고 언론이 이걸 하자라고 해서 한겨레 신문도 지금 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언론이 또는 공익 제보자가 다 까자. 이래도 수사 안 할래. 증거를 우리가 직접 국민들 앞에 내놓자라고 하는 상황까지 있는데 자기는 올라가면서 알박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자기 뒤가 구리니까 이 뉴미디어 담당관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공보관이잖아요 일종의. 언론 통제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안 좋은 얘기 못 나오도록 방어를 위한 자기 졸개를 심어놓은 것이고 사실은 진짜 그 지역민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그 재보선에서 강화도 보면은 여전히 지금 국힘당 대표를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지금 엄청난 진짜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나서 진짜 지역 경제가 초토화돼 있는데 담당 경북 도지사랑 대구시장이 그 진짜 이 도탄에 빠진 지역민들을 나몰라라 하고 서울로 이렇게 내빼는 형국에서 정말 이 지역민들께서 이제는 좀 더 제대로 선거하실 수 있도록 좀 최근까지 대구 MBC는 광고를 안 주거든요. 대구시가. 없어요. 광고가. MBC 광고 안 줘요. 그래서 MBC 신임 사장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다시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비판 기사는 광고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홍준표 추앙해준 언론은 최대 한 30억까지 줄 거예요. 언론 단화에. 30억이요? 그리고 아무리 적게 줘도 몇 억은 줘요. 그런데 비판 기사 쓰면 안 줘. 그래서 엎조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구에 있는 모 민방은 그 언론사 사장이 좀 봐달라고 갔을 거 아니에요. 홍 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당신 여기 왜 와? 언론사 대표가 하는데 그 기업의 오너가 직접 찾아가요. 뭐 그것도 이야기합시다. 귀뚜라미 몰래예요. 네. 거기 가서 뭔가 이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언론 관련된 홍보 예산이 자기 진짜 쌈짓돈처럼 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라. 경북도는 어떻게 해? 야, 언론사 그러면 진짜 25억에서 30억 받을 만큼 공익적 가치로 활동을 하냐고요. 언론사가 지방 언론들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받는 게 전체 매출의 70% 이상 언론사 지원 받는데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서 하는 거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시도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네. 공정하게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아예 없어. 다 추한 기사예요. 지금 제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저런 알박기 인사를 해도 시민단체하고 민주당만 하는데 야 너희들 해. 아무도 쓰질 않아요 언론사가. 지역 언론이 완전히 문제가 죽어 되네. 있어요. 죽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그나마 이제 지역 언론 중에서 MBC 정도가 제대로 제 목소리를 내는 편인데도 지금 저 뭐 경남 부산 지역 사장들이 이제 제 동기들이 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아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각종 뭐 행사라든가 뭐 이벤트 뭐 그런 데서 오는 광고나 협찬이 대단히 중요한 수익원인데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서울 MBC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부도 사태가 나는 곳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MBC가 대구 지역에서 MBC 영향력이라든가 그렇죠. 아니 대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다 그래요. 경상도 쪽. 그래서 좀 그쪽 친화력이 있는 사장들을 내려보내도 아예 그냥 MBC 기자는 물론이고 뭐 출연도 안 해버리니까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그나마 가장 시청률 높고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데다 광고를 안 주고 편파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죠. 정말 좀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지역 예, 언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말씀대로 지역의 이제 언론사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보다도 그럼요. 경영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박영준 시장도 엑스포 홍보비가 네네. 엑스포 홍보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가서 해야 득표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 거의 한 표는 정해진 거고 외국에 가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뭐 버스에 투어를 시킨다든지 또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또 홍보를 한다든지 또 언론에 광고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 언론 대책비가 있는 거고 광고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 대책비가. 그런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의 그 광고비보다도 국내 언론용 광고비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엑스포 국정조사 때 밝혀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특히 지방 언론에 주었던 영향이 네. 상당히 클 것이다. 예, 수백억 수준입니다. 수백억 수준. 그러니까 행사를 유치하면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홍보비라고 알고 있는데 내역들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큰 게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네. 들은 바들이 많아서. 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악랄하냐면요. 홍보 예산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지방 언론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죠. 네. 그럼 자기 비판한다고 홍보비를 까는 거는 이 깡패들이 한 짓 아니에요? 1년 동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 이거 내 비판 기사 썼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판 기사 쓰는 거 광고를 확 끊어서 지역의 모 신문사가 그러니까 그 뒤에는 난리가 나서 찾아가니까 이제 봐줬어. 그때부터는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야 이거 보란 듯이 남들한테 다 학습 효과를 만들어 놓고 홍준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이거 아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언론사에서 홍 시장 비판 계산 쓰질 않아. 심지어는 윤석열이 까는 것도 안 써. 왜냐면 윤석열이 돈 주는 것보다 홍준표가 돈 주는 게 더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 언론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왜 나와서 홍준표를 이렇게 홍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네, 듭니까? 맞습니다. 안 찍었으면 되는데 그쵸? 전계한 대표님 짱입니다. 속 시원하게 속이 뻥 뚫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강대건님께서 슈퍼챗을 20만 원이나 보내주시면서 전계한 대표에게 응원을 이야. 해주고 계십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아이들 나라님께서는 윤석열 동네 주민입니다. 이 동네 40대 아이 엄마들 윤석열 다 싫어합니다. 맞아요. 5시 아이들 학원 하원 시간하고 딱 겹치네요. 가뜩이나 거기 진짜 막히거든요. 차 엄청 막히고 아이들 엄청 많은데 배려도 없고 끝까지 이기적입니다.
하루빨리 재구속이 답이고요. 너무 창피해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스펙스 항상 응원합니다 이러셨고요. 그리고 지금 또 초로님께서도 신당 얘기 나오고 아까 이상호 기자 얘기한 걸 들으시더니 이낙연 씨가 또 새롭게 뭔가 좀 그쪽하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혼을 내주시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들 생각들이 다 우리랑 좀 비슷한데요. 오늘 또 황당무계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55 경비단 병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윤석열이 체포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관에서 쪽잠을 40며칠이나 자면서 지켰다. 이것도 황당무계했던 얘기였는데 더 황당무계한 얘기는 업무도 아닌 일을 막 계속해서 해야 했다. 그때마다 자괴감을 느꼈다. 하루는 김건희 씨가 관저 안에서 산책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그 김건희 씨가 기동타격대의 방탄 기갑 차량에 관심을 보이더니 자기가 그 차를 운전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허도 없는 사람이 군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못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옆자리에 태워가지고 드라이브를 한번 시켜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이 사람들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차에 관해서 이 여사가 물어보면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해라. 이래가지고요 모든 대원들이 막 다 외워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김건희 씨가 불시에 외출하겠다고 하는 일이 많았대요. 밥 먹다가 중간에 뛰쳐나오기도 하고 언제든지 경호태세를 갖추고 그 사람을 돌봐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 웃긴 거는 기다리게 한 다음에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외출을 맨날 취소한대요. 한 번은 105분 동안 나가지 않고 상황만 걸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자괴감이 들도록 했다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윤석열 팬이라서 55 경비단에 들어온 게 아닌데 왜 나를 그런 취급하느냐. 이러면서 매우 화가 지금 많이 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김 씨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 하나 할까? 약간 좀 코믹스럽게 내가 웃겨도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TK 지역에 있는 모 단체장의 부인이 은행장을 비롯해서 뭐 쭉 기초단체장 부인들하고 모임을 같이 하는데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골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야 이번 주에 골프 한번 치러 갈래?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있는 이제 모 인사가 골프장 부킹을 잘 하는 모양이에요. 그 제가 이제 누군지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가 골프장 부킹을 8명 좀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연락해서 이제 단체장 부인들한테 야 너 돼 이렇게 쭉 해놓고 있는데 그 왕초인 단체장의 부인이 갑자기 이틀 전에 은행 바쁜 일 생겨서 나 못 가겠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누구예요 그 사람? 노쇼. 아니 노쇼가 아니고요. 그렇게 갑질을 한 사람은 TK에도 있다고요. 그 TK 단체장 둘 중에 한 명 아니에요? 2명 중 이철우 대구시장이거나 경북도지사가 내가 이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시시비 가리자면 뭐 제가 그 자료 또는 이제 들어본 바가 있어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갑질 행사하는데 김건희는 됐겠지. 그 김건희를 만나러 갔을 때 그래 명품 개목줄을 사가지고 가잖아요. 네. 어떤 분의 부인이 가보니까 개가 한 마리 아니고 2마리더래. 하나가 섭섭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또 TK로 내려가서 그 목줄 한 개 더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독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누구 죽여주겠다고 했잖아요. 한동훈 죽여주겠다고. 내 총리로 갈 수 있다고. 홍준표 씨가 그렇게 네. 말했죠. 그 이름은 지명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아니 홍준표 민감한 씨가 말하고 그거 기사 나왔어요. 나왔는데 왜 아니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부인까지 갑질하지. 자식 낳아서 가지고 이것저것 하지. 거기다가 최측근이라는 자는 현금 들고 다니면서 이거 조사해 하고 다 줬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거냐고요. 그래서 달성해서 돈이 20억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있는데 수사를 하면 좀 밝혀야 될까? 아니면 우리 같은 놈이 새빨간 거짓말이 쟁이가 되어서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하든지. 그 현금이 다 어디서 나서 여론조사 시키고 현금으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나고 수천만 원씩. 우리 눈에 보인 게 수천만 원이고 수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수십억일 수도 있지. 그래서 인사에 개입하죠. 그자가. 네. 이권 사업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있지. 이렇게 다 해먹고 올라가서 본인, 부인, 자식까지 다 해먹고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맨날 무슨 얘기든 기승전 홍준표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전 대표님? 하도 답답해서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드러났는데 언론을 정말로 발톱의 때처럼도 생각 안 하고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비참해지는 게 이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때거리가 없어서 최소한의 뭔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나를 굴복시켜서 너 임마 내 가랑이 사이로 밑으로 내려가면
한 끼 밥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기자들의 자존심, 네. 그 기업인의 자존심이 어떻게 되냐고. 네. 그렇게 살아야 될 만큼 이 사람 지 돈이야? 나라 돈인데. 권력의 맞아요. 사유와, 네. 자 이제 또 우리 한덕수의 만행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계속 어떤 직계 쪽으로 네, 가는 거죠. 한덕수 씨가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말이 바뀌어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는 듯이 막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상했어요. 도대체 트럼프는 이 사람하고 왜 통화를 했는가? 정상도 아닌데 그냥 대행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나? 두 번째, 왜 대통령 선거에 나갈 거냐고 물어봤냐? 이게 이상했는데 결국 오늘 미스터리가 좀 이 기사에 따르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덕수 씨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뭐 통화 이걸 요청을 할 때 유력한 대권 주자 후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쪽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 이 사람이 그런가? 그러면서 일단 하나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럼 이번에 대선 나가냐 이걸 물어봐 줬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는 한덕수 씨 기분 좋아가지고 아, 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 좀 해주세요. 실제로 예. 그 도란프가 도란프가. 전화하고 나서 자기 SNS에 올린 거에 따르면 내가 사우스 코리아의 액팅 프레지던트랑 통화를 했다. 네. 사실상 대통령이랑 통화를 한 걸로 해야 일단 자기의 미국 내 그 소위 말하면 블러핑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대통령 정도라고 생각한 거야. 누가 그렇게 허위 보고를 중간에서 했겠지. 그래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양쪽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우리가 2월부터 저쪽에서 김문수 가지고만 안 될 수 있으니 아니든 밖에서든 한덕수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빌드업 과정이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당장 총리실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만난 정치인이 누굽니까? 윤상현이었잖아요. 근데 그 언론 플레이하는 방식이 너무 정교해요. 제가 봤을 때는. 윤상현이 아무도 몰랐지. 자기가 그 정부종합청사 총리실 갔다 온 걸 몰랐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필이면 한겨레 기자한테 토스를 해줍니다. 한겨레 기자한테 아, 나 오늘 총리 만났어.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아, 저 이제 그 대통령 나오시라고 얘기했지. 그렇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디귿자도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대선 출마 그 에드벌론을 띄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기사인데 중앙일보에 이번에는 또 한겨레 쪽으로 띄우면 안 되잖아. 이번에는 그렇지. 크게 써줘야 되니까 이번 반대쪽으로 해서 보수지에다 특히. 네. 도란프가 중앙일보에다가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자기네가 한 거지. 한덕수 본인이 준 거야. 중앙일보에다가. 그러면서 아, 나 저 대선 나올 거냐고 도란프가 물어보더라. 어? 그러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거거든요. 그 다음은 뭘까? 실제로 전화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저쪽에서 얘기 안 한 내용들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통역을 통해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하니까 저쪽에서 뭐 뷰티풀 네, 아름답다고. 뭐 뷰티풀 잉글리시 뷰티풀 여러 번 썼다 그러면서 프리티보이. 일제히 뭐 수구 매체들이 이제 대외 통상 협상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특히 5, 60대 노년층은 영어 잘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그렇잖아. 우리 미국을 꿈의 제국으로 생각하면서 자란 분들이니까. 하버드 나오신 분인데요. 뭐. 그러니까 또 저 지난번에 잼버리 가가지고는 막 그 외국 학생들한테 나 하버드 나온 사람이라고 막 떠버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하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유치하고 촌스러운 방법이긴 한데 대단히 지금 정교하게 띄우고 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국민의힘 호남 당협위원장이 또 한덕수 씨에게 출마를 촉구하는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경제와 안보 전문가로 글로벌 통상 전쟁의 적임자로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후보는 바로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한덕수 국무총리께 호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국익의 결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지역과 정파를 뛰어넘는 온건한 성품과 조종 능력, 청렴한 삶, 국가에 대한 일관된 헌신과 노력은 여야 정치인 누구도 갖추지 못한 독보적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두 분. 자작극이 이 두 분이 분명합니다. 너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구도로 보면 이제 호남 보수 후보 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출마하라고 출마를 저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 되지. 누군가 펌프질을 했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했던 아니면 윤 쪽에서 어쨌든 출마 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나와서 좀 붙죠. 누구든지 나와서 붙으면서 일단 깨고 두 번째는 경찰이 공수처가 수사할 것좀 쌓아놨다가 적정한 시점에 다 내란 사건으로 어떤 식으로든 수사해서 기소하고 법적 단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한덕수 좋다 나오나 그리고 본인이 대국민 선언할 때는 출마 선언할 때는 나는 위헌도 했고 법률 위반도 있지만 정당하다. 대통령 권한 행사 정당하게 했다라고 이제 국민들 앞에 고백하면서 제대로 선수로 뛰어나온다. 그러고 나서 진짜 싸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덕수가 지금 저런 식으로 유치하게 그 빌드업하고 주변에서 띄워주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결정적인 실수를 통해서 실각했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이유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지금 지역성을 갑자기 띄우면서 지금 출마를 촉구하는 저 모양새 저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그 방아쇠에 해당되는 준비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저기에 맞춰가지고 그 새로운 민주당인가 뭐 있잖아요. 새로운 미래, 미래. 낙엽파들. 새로운 미래. 거기 전병헌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하고 손잡을 수 이재명 개헌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반 이재명 개헌 연정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국힘과 대화 안 될 이유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틀 전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띄우면서 소위 말하면 내각제파 여하튼 개헌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낙연파 다 모여서 뭐가 형성이 됐죠? 국임당이랑 새미래 그리고 그 이렇게 저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 양상이 딱 보면은 국감으로 보면은 반 이재명 연대 틀이 딱 짜여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한 하루 반나절 정도. 그래 일일 천하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본의 아니게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채가 남아 있었는데 한덕수 스스로 꺼버린 겁니다. 두 사람 재판관 임명하면서 갑자기 그 다음날 우원식 저 국회의장이 지금 아닌 것 같다. 걷어들였죠. 대선 이후로 미룬다라면서 걷어들이면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하루 이틀 더 지속된 상황에서 그 지역 정치인들이 촉구하고 세미래에서 불 지피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산은 못 태워도 뒷동산 정도는 태울 화력이 있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최원님. 그래서 저는 뭐 한덕수 대행이 출마는 결국 안 할 거다. 그래 봐지는데요. 뭐 반기문 옛날 사무총장이 마치고 임기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렇죠. 예, 탄핵 그때 와중에 그 제가 이제 최고위원 할 때 막 반기문 저격하는 이제 그 최고위원 그 논평도 많이 내고 했는데 결국은 못 나오더라고요. 예, 권력 의지도 약하고 여러 가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것도 금방 내려가고 지지율이. 그때 김한길 씨가 그 옆에 붙어가지고 네, 많이 부추겼죠. 불 좀 지피고 그때 반기문 총장도 그 당시에 새누리당입니까? 거기 안에서도 막 반기문 대방선을 해서 의원들도 뭐 바람을 잡고 원외도 뭐 바람을 잡고 충청도 고향이니까 충청권 특히 의원들이 또 나서가지고 뭐 반기문 떼우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안 나왔어요. 근데 반기문 씨가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제가 뒤에서 많이 씹었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씨를 유엔 사무총장 보낸 사람이 저잖아요. 이야. 기억 안 나세요? 원래 저 중앙일보 홍 회장이 홍석현 회장이 주미대사하고 유엔 사무총장 가는 걸로 돼 있었고 외교부에서 아그레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 엑스파일 터지면서 홍석현 씨가 옷 벗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대타로 기용된 게 반기문이에요. 위험한 분이시네요. 근데 반기문 씨가 저한테 그렇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잘못하셨네요. 여하튼 말씀 맞아요. 이 대표님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맞습니다.
뭐 물론 뭐 속으로 1%라도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은 뭐 이번에 그런 이완규를 그런 식으로 지명을 안 하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들로 보면 지탄을 받을 것이 뻔하고 본인도 본인 재판에서 탄핵 재판에서 총리는 총리의 지위지 대행이 총리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의 정족수도 151명 총리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누구보다 자기가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한덕수 대행이 잘 아는데 이렇게 이완규를 한 것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헌재발 쿠데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뭐 제가 180 정확하게 좀 다 같은 아시다시피. 생각인데 헌재발 구태타를 왜 했겠냐고. 윤석열이 시킨 거고 윤석열이 왜 시켰고 그걸 왜 받았겠냐고요. 자기가 윤석열 기름 부음 받아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그 과정에서 자기는 탄핵을 예상했고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망가졌냐. 바로 민주당이 탄핵해 줄 줄 알았어. 근데 민주당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마 최종 시한일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기다려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뺑뺑이 돌려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김정환 변호사가 법무부인 덕수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름도 도담. 도담 사건을 바로 오늘 그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헌재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짧은 이틀 5일 이내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가처분 결과는 아시겠지만 5인만 있으면 되잖아요. 9명 중에 5인 그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저는 다음 주 하나 수에 그 2명의 재판관 나가리 시키면서 그러면 당장 탄핵할 이유 없어지고 일단 탄핵 안 되면 알겠습니다. 도망 못 가는 거죠. 이상호 기자님 오늘 정말 싱크량이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너무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거의 얘기를 진행할 수, 확신에 가까워. 예,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이제 워낙 이제 한덕수 씨와 관련된 이슈가 많고 얘기할 게 많으니까 그런 건데 이 한덕수 씨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사실은 반대를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추대설에 대해서 여권의 잠룡 예. 하여튼 국민의힘당의 잠룡들의 지금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죽여야 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는 우리 모두 다 지금 뭉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얘기한 게 있죠.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를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빨리 감기라서 좀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정견 대표님 저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이 정확히 뭡니까? 근데 감동은 됩니까? 좀 이제 막 옆에 한호한 사람도 전혀 있었잖아요. 감동이 안 되니까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선동도 저렇게 유치하게 선동을 합니까? 국회 나가가지고 무슨 자기가 있어가지고 탄핵을 시켰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이재명과 맞서면 뭔가 됩니까? 전혀 그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왜 지금 한동훈은 이제 저렇게라도 해서 이재명을 죽이면 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등 할 것 같습니까? 15명 중에서. 글쎄 이번에 지금 6명 먼저 뽑고 그다음에 4명 뽑고 그다음에 2명 뽑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바로 이차- 4명으로 이차가 줄이고 나오고 4명으로 바로 줄이고 네 명, 또 2명으로 바로 갔어. 그러니까 6명이니까 이제 서류심사 비슷한 거죠 예, 말하자면. 예. 사위할 것 같아요. 사위는 할 것 같다. 왜냐면은 사위가 직업이니까. 컷오프는 된다고 보시네요. 컷오프는 통과하겠죠. 예. 통과를 할 그러니까 텐데. 4명 같으면 이제 김문수,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오세훈, 나머지 이제 찬탄파 중에서 한동훈이냐 유승민이냐. 아니 그 지금 한덕수 씨는 사- 어디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한덕수 얘기하고 한덕수는 있었는데 안 나온다니까요. 못 나와요? 한덕수는 예. 무소속이라는 못 한덕수는 나와요. 이제 아 뭐 무소속에 무소속. 정해적으로 무소속. 나와요? 그것도 이제 단정을 하면 안 되고 이번 아니 주까지 나오면 시간이 무소속일 있는데. 거예요. 예. 아 그래요? 또 무소속이야? 아니 탄핵을 안 해주는데 지가 어떻게 그렇죠. 나옵니까? 아니 자기 탄핵을 안 시켜주면 자기가 사퇴를 사퇴. 안 합니까? 못하지요. 왜 갑자기 나갑니까? 근데 우리가 한동훈 가기 전에 다 놓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그 이완규 임명하는 거나 한덕수가 저리 대선 출사표 던지겠다고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네. 딱 하나의 결론이 이미 나와 있죠. 검찰 수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수처도 수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작전을 가지고 저 카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논점이 두 가지로 갔죠. 이왕규 적임자야 아니야 막 싸우고 있으니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좀 중단이 돼 있죠. 두 번째, 한덕수가 갑자기 출마를 한다니까 탄핵 이슈가 아니고 대통령 이슈가 돼버리고 야, 이 사람 내란 사건 수사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가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획했던 자의 목적이 달성된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효과는 충분히 거뒀는데 대선 레이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50일 동안은 자 수사 못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빨리 특검으로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고 가지 않으면 다음에 정권이 출범하잖아요. 그때 수사하면 어떻게 되노? 정치보복으로 나와서 또 이걸 계산판을 벌릴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막 정권을 창출하고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는 열기가 엄청 높으니까 요게 맞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약간 안이하게 생각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으니 이걸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하지라고 할 때 이쪽에서는 야 정치 탄압이다라는 딱 프레임을 걸어버리잖아요. 이거 지금 정권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런 속셈을 알고 빨리 특검을 통과시키고 상설 특검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한덕수 탄핵이 제일 빠른 길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저는 생각이 조금 대표님이랑 다른 게 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개헌도 논의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특검도 진행하면 훨씬 더 탄탄하게 수사도 하고 자료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급한 나머지 너무 이 50일 안에 뭔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기계로 시작을 해버리면 구멍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 그 시점에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은 절대 지지자들은 그런데 이제 예. 국민들이 국민들이- 국힘 쪽에서는 그렇게 나왔어. 야 이제 이재명 봤지 보복 안 한다고 했지 결국 보복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네네. 그런 데 대한 저희 네네. 우려는 있다. 필필님은 이제 특검도 이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예, 예. 필필님이 뭔 소리냐 정치보복 당연히 해야지 이러시는데 청산이죠. 아니, 그러니까 보복이 아니고 청산이죠. 특검도 이제 예. 내란 상설 특검을 이미 통과시켜 놨잖아요. 그 본 내란 특검은 이제 별도로 지금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상설 특검은 지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검사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중에도 상설 특검 지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해서 대선이라 하더라도 이번 대선은 느닷없는 개혁, 쿠데타 이에 대한 그 내란에 대한 그 응징 심판, 그 새로운 그런 일을 못하도록 또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그런 대선이라면 당연히 상설특검은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새 정부에서는 네.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그 여러 가지 정부 수집이나 이런 것이 용이한 사항에서 본 특검을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상설 특검의 특검 지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네. 잠깐 보태면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한덕수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오늘 보면 탄핵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탄핵시켜야 된다 이 말 내가 겁니다. 노변도 어떤 의미에서 웃는지 제가 알겠는데 이게 막 보아가 끓어서 죽겠는데 뭘 하고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니, 할 말을 다 해보세요 진짜. 아니 우리가 그래서 뭐 지금 한덕수 문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본인을 탄핵시켜 달라고 하는데 탄핵을 시켜주고 출마를 하든 말든 그쪽 사정이고 내란 사건은 내란 사건대로 수사를 좀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멍청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해 죽겠다고요. 저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제 풀렸어요 좀? 아직 안 풀렸어요. 알았어요. 아니 하세요. 예. 아니 진짜로 저는 지금 해야 된다니까. 어차피 정권 이제 그 다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뭐 통합이니 뭐니 엄청나게 지금 뭐 해야 될 거고 이거를 그 신정부가 이걸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잖아요. 제도 개혁도 하고 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 특검이라든가 상설 특검을 지금 시동 걸어놓으면 어차피 50일 안에 그 대충 사무실 꾸미고 본격적인 소환은 뭐 저 대선 전 임박 전후로부터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 전 정권부터 하던 거는 그냥 마무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또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지금 시동을 걸어놔야 돼요. 상설 특검도 문제인데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나 좀 그거 지명 그래요. 임명해 주세요. 공수처나지 빨리 그 어떻게 한동훈은 다 부족한데. 한덕수는 그 잘하는 왜 임명을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아, 한덕수에게 질문이에요. 기대라죠. 왜 자꾸 한덕수에게 기대라는 거야? 어이없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그 다큐멘터리 같은 10분 내용 보면 지금
과거로 돌아가거나 뭐 적폐청산 아예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권은 출범하면 민생이 도탄, 국가가 절망적 상황에 나와 있기 이걸 어떻게 이제 벗어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정책, 경제 문제로 그냥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 무슨 지금 보복이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정부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최근에 그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대요. 상임위별로. 자,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자, 산업정책 어떻게 가느냐, 외교 어떻게 가느냐, 뭐 국방 어떻게 하느냐 다 할 일이 너무 태산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 정권이 주도해서 자, 이거 지금 조치를 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매우 지혜롭게 현재 해놓을 것을 해놓지 않으면 이거는 자동으로 굴러가게 하고 국가 경영이나 국정 운영은 정말로 한 시간이 한 달 같은 그 귀한 시간을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네, 드립니다. 감자별님 정계현 대표 오늘 리얼하네요. 파란비님도 너무너무 댓글들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는 어느 시점에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정치 보복 금지 아마 선언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서 다른 정치 보복은 뭐 정치 보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내란 압력 세력들, 동조 세력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예를 들면 비아폰이 1000개 이상 외부로 반출이 됐다 하면 공직자도 있지만 노상훈처럼 오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을 한꺼번에 다 척결을 못 합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런 그 수사나 척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볼 것인가.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선언한 대로 또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네. 공약을 한다면. 네. 그러나 이건 좀 별도의 트랙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그래서 동력, 너무- 에너지 동력이 있을 때 시동을 걸어 놔야 물론 되고. 저는 이제 내란 네네. 상습 특검은 그래 하자. 네네. 그거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네이프로버님께서 이완규 씨 법제처장,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법제처장 새로 임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고요. 여론조사 오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3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2%, 홍준표 시장 7%,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5%를 기록했고요. 적합한 인물이 없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27%였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호감도로는 이재명 전 대표가 35%, 김문수 씨가 23%, 홍준표 시장 21%, 오세훈 21%, 한동훈 19% 이런 식이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34%,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33%였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대로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 대표님, 이 여론조사는 뭘 뜻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민주당한테 뭔가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맨날 경고를 민주당한테만 합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민심이 중도층이 민주당이 맨날 뭘 잘못했죠? 지금 내란 이제 세력과 관련된 일련의 이제 상황들을 정리해 나갈 때 민주당이 정말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게 있고요. 대선 후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고 있는 거기에서 큰 변동이 없다. 그러면 민주당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명확하게 좀 견해를 정하고 일단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정말 참 비판하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열기를 국민들이 모아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진짜 노인 변호사 제가 저 속마음을 고백 안 하면요. 너무 다 보여요. 근데 속마음이 아니, 고백할 필요도 없어. 다 알잖아. 정권을 잡았는데 네. 민주당 진짜 잘한다고 100% 보장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내란 사건 그다음에 비상계엄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을 지금 정리 안 해놓고 그냥 넘어가서 정권을 잡았어요. 호락호락 하잖아요. 실제 국회의원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6개월 안에 국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언제라도 민주당 정부에서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 지금 뭐 검찰 수사한다, 공수처 수사한다, 내란 세력 수사한다 이러잖아요. 민심이 금방 돌아서 버려요. 나라 살려야 되는데 너가 지금 수사하느냐고. 왜냐하면 살림살이가 윤석열 때문에 미칠 정도로 어려운 이 국민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희망도 가져야 되고 뭔가 정책도 바뀌어서 우리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거를 느껴야 하는데 민주당이 메시아도 아니고 그런 걸 용뺄 수 있는 재주가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 수사 문제 걸려버리잖아요. 그냥 개싸움판이 될 수 있다고요. 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지금은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시기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내란 세력과 관련된 부분은 남아있는 50일 안에 국회에서 다수당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뭔가 조치를 해놔야 되는 것이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이런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이 저희 정무적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제가 아마 가장 오랫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본 기자일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뭐냐면 이 여론을 빨리 파악해요. 그리고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지난 문재인 정권 때처럼 뭐 문의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건 안 돼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뭐 이런 말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 캠프 인선이 지금 어느 정도 짜여졌고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선거라는 게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뭐 결국 표 싸움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면면들을 보면은 상당히 안정 추구형의 좀 소위 말하면 점잖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촛불 민심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면에서 되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게 주먹 쥐고 하루 종일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인도의 어떤 그 철학자야. 30년 동안 손 들고 있었대. 그러니까 손이 다 굳었어. 그런 사람 빼고 우리가 이렇게 주먹 못 쥐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게 그래요. 뉴스라는 게 그 유통기한이 한 1개월, 맥시멈 2개월입니다. 이 탄핵 국면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새로운 뉴스가 또 펼쳐집니다. 네. 당장 며칠 사이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동력 있을 때 시동을 걸어 놔야 네. 저는 인수위도 없잖아요. 인수위가. 그러면은 당장 1, 2개월 안에 가시적인 뭔가 보이지 않으면 눈치 보던 제도권 언론들 엄청나게 또 좀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동력 지지 이어가기 쉽지 않다. 네. 그 말씀에 다 많은 이끌고 분들이 지켜줄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고요. 정기현 대표가 지금 명태균 건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대표가 어제 가석방으로 출소했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치과 상태고 기자들이 집 앞에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했는데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취재를 해보니까 자, 일단 집에서 편의점까지는 가도 된다. 아마 이제 보석의 조건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별도로 공식 문서는 없지만 판사가 아마도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아마도 수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언론과 일체 접촉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취재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 아니냐. 마치 공익제보를 할 것처럼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고 대단한 걸 했고 노영희 변호사는 일찌감치 그거 아니다. 저 사기다. 라고 했지만 그 뒤에도 민주당 율사 출신 국회의원 또는 변호사들이 막 가서 만났거든요. 명태균은 지금 민주당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가지고 놀았다. 그런데 본인은 출소한 거예요. 네. 검찰 쪽에는 수사 더 안 하도록 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놓고 검찰 말 잘 듣고 민주당에서는 야 명태균 공익제보자들과 전혀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공익제보 할 것처럼 해서 적극적으로 보석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강희경 씨나 김태우 사장은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야, 명태균이 어떤 짓 할지 모르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예 갈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모레 모 인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명태균이 한번 보자. 어느 쪽 인사를 말하는 거죠? 어느 쪽 인사인데 이제 변호사인데요. 전화를 해서 이제 직접 집에 찾아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이제 갈지 말지는 고민을 하고 있던데 제가 그렇게 김 씨 아닙니까? 그 변호사는? 김씨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민주당을 가지고 놀았다. 민주당은 명태균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 얻은 거 없이 지금도 명태균은 자기가 판을 그리면서 뭔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명태균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칼자루가 명태균에서 검찰로 넘어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 풀려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재판부는 계속 구속 상태 유지할 수 없는 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이 원하면 별건으로 해가지고 구속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이게 나갔다는 것은 검찰이 관리하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명태균 씨가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최 의원님 네. 민주당 인사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이 그때 좀 틀렸기를 바랐는데 모양은 좀 비슷하게 보이네요. 그런데 글쎄요, 국회 출석하겠다 했잖아요. 국회라도 처음에는 네. 다리가 아파서 이제 안 한다 서울까지 하다가. 못 한다 해놓고 그 뒤에는 이제 국회 출석하겠다. 얼마든지 했어요. 얘기하겠다 이랬죠. 이제 그게 이제 명태균의 주가를 올렸고 검찰이 그 사이에 딜을 해서 방금 우리 이 대표님 말씀대로 내가 뭐 일체 언론 접촉도 안 하고 야권 접촉도 안 하고 뭐 이야기 안 할 테니 야권에 유리한 건 안 할 테니 일단 풀어도 뭐 그렇게 딜을 했나 그렇게 싶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검찰이 한금포는 또 굳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또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뭐 이런 것 속에서 명태균이 또 검찰에 뭔가를 또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게 있나 뭐 이런 역관계 속에서 오늘 좀 조금 의아스러운 네. 광경이 나왔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대변인님, 예. 근데요,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검찰에게 모든 자료가 다 넘어왔고 칼자루도 검찰이 쥐고 있고 그러면 명태균이 갖고 있어서 그나마 명태균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줬던 황금폰과 PC 하드가 검찰 손에 캐비넷처럼 들어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내용들을 돌파하면서 같이 좀 경쟁 구도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언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은 지금 명태균 씨 자료를 어디가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타파 말고도. 그래서 검찰 견제 세력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언론은 그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면요. 다른 뉴스가 안 먹혀요. 제가 뉴스 장사를 30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해요? 안 먹혀요. 그리고 괜찮아요. 몇 개 군데에서 기사 괜찮아요. 써가지고는 네. 아젠다 세팅이 안 되고요. 더구나 언론의 기사가 의미 있는 것은 검찰이든 어디가 수사로 이어졌을 때만 의미 있는 건데 지금 수사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명태균을 풀어준 게 검찰이고 자기네는 정치 수순에 따라서 오나 뭐 홍이나 하는 척 깔딱깔딱 하면서 한동훈이 뜨나 안 뜨나 보다가 안 되면 다 덮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의지하는 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할 건 다 하긴 해야 됩니다만 네. 쉽지 않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명태균 씨의 역할은 다 끝났다. 더 이상 명태균 씨한테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뉴스타파도 가지고 있고 한겨레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조선일보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드러난 게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누구한테 붙네 안 붙네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때 국민의힘의 전현직 정치인들이 사실 이 공천과 관련해서 혹은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부정부패 매간매직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나올까 증거를 보여줄까 이랬는데 그 얘기는 이제 아마 안 할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기는 어쨌든 간에 경상도 쪽에서 계속 그 라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지금도 판을 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있을 때에는 자기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그때는 자기가 이 판을 좌지우지하기는 남에게 듣는 한정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했지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행복한 거는 모든 자료를 또 자기가 또 이제 다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막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다 뇌피셜 플러스 뭐 이것저것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는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명태균 특검을 이제 민주당이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 모든 사태들이 다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검찰이 장난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장난치지 못하도록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대선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잘 뽑는 것
그리고 그 몇몇 정치 브로커들이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장난질에 우리가 너무 놀아나지 말고 그 중에서 취할 것만 취하면 된다. 여러분들 다 뭐가 진실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놀아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장도 걸려 있고요. 경찰청장도 걸려 있고 다 이제 많이 지방청장이 다 걸려 걸려 있어요. 있잖아요. 건진법 사건으로 걸려 있는 거죠. 아니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검사장 이름이 나오고 경찰청장 이름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권력형 비리까지는 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뭐 방산이 되든 원전이 되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딱 선이 그었고 이제 명태균한테 우리가 놀아놨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진실을 파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결국 명태균도 마지막에는 권력형 비리로 가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듣지 못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가 검사장도 있다. 경찰청장도 있다. 이러면 경찰이나 검사장이 이제 수사를 합니까? 지금도 이 분위기에서 윤석열이 파면이 됐는데도 이들이 저항하니까 수사기관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이런 걸로 보면 명태균이 꾀가 허언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도 없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공개하고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우리는 열심히 그럼요. 하는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또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여러분들 스픽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방송 초반에 얘기 안 해가지고 맨날 혼납니다. 정기현 대표에게. 그러니까 나가시기 전이라도 이거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착한 기업이고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선입견 같은 것들을 싹 없애주는 그런 회사가 바로 더 착한 보험입니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고요. 양심적으로 당신의 재무 건전성을 지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하는 곳이고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저희 스픽스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 진보 유튜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광고를 계속해서 해주는 그런 업체이죠. 우리가 그런 업체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쳐주고 그분들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서로 상생하면서 또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1644-1236, 1644-1236 번호도 외우기 쉽습니다. 1644-1236으로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만약에 영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010-7611-3303 010-7611-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탄핵이 됐고 파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소비를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술자리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제도 조금 활성화시키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도 속 시원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가 정말 좋습니다. 자연산 감성돔 한상 세트 39,900원 너무너무 경제적이고 싸죠. 감성돔에 400g과 탕거리 그리고 매운탕용 야채 소스까지 다 같이 드리는 이 한상 밀키트입니다. 목포 경양푸드에서 보내드리는 건데요. 국내산 자연산 감성돔 한상 밀키트 쫄깃 담백한 자연산 감성돔 간편하고 푸짐하게 드셔보세요. 여러분 감성돔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요. 저렇게 싸게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연산 정말 싱싱하게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 기회를 이용해 보시고요. 저도 주문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 당일 경매되는 자연산 감성돔의 탕거리에 당일 공수 매운탕용 야채와 소스까지 모든 구성이 36,900원이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는 지금 안 나와 있나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경영푸드를 푸드라고. 치시면 들어가서 이제 네. 됩니다. 회원 가입하면 더 좋은 상품도 많이 있고요. 경영이- 특별히 스픽스를 위해서 저렇게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군요. 보내주시는 거니까요. 근데 요거만 주지 이 채소는 그 매운탕거리 할 때 추가 요금이거나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요? 예. 역시 주부의 전문가적인 노하우를 네네. 깜짝 알려주시는군요. 놀랐습니다. 네. 꼭 한번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사장님이 저희들 많이 도와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다른 데도 좀 채널에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나중에 말씀 주시면 저 사장님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많이 팔리는 거 엄청 중요하다. 경영푸드. 예, 경영푸드입니다. 네. 경영푸드고 전남 목포에 이제 생산 설비가 아. 있고요. 경영푸드의 이 상품은 감성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대신 다른 것도 했었잖아요. 회원가입 하셔서 하시면 더 많은 제품들 전국 최저가로
정말로 국내산, 자연산 이렇게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패배의식의 쌓이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실은 다 됐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느리지만 어쨌든 사표 규정이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요. 앞으로 2달 남아있는데요. 2달 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고 주변 사람을 믿고 우리들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국민들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또 상생 기업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상생 언론사 스픽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